월면토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달에 가서 뭐 기시를 친다고 쳐요. 뭘로 칠 거야? 그래서 지구가 다 실어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복도를 찍어야지 달에서. 뭘로 찍을 거야? 저걸로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토끼 얘기. 토끼? 네. 네. 제일 큰 토끼 어떤 토끼라고 생각하세요? 힌트: 우주 토끼. 우주 왕 토끼인가요? 달에 사는 옥토끼. 달에 사는 옥토끼. 예. 네, 달에 좋습니다. 토끼가 사나요? 네. 신기하죠? 설사 살지 않아도 산다고 치고. 그래서 오늘은 달에서 옥토끼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옥토끼를 키우려는 일은 시작이 됐죠. 아르테미스 미션. 그렇죠. 네. 예. 저게 이제 2020년에 미국이 이 주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21년부터 참여했더라고요. 발표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지금 네. 그 일환으로 성공했죠. 성공을 궤도 안착에 했죠. 성공했죠. 예. 목표가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유인 우주선 기지를 만들어서 달 탐사뿐 아니고 저 심우주 탐사를 위한 이제 맞습니다. 그 뭐 기반으로 삼겠다. 네. 그런 루나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하겠다. 역시 전문 용어 나오네. 네네. 홍장스 좋아. 나는 생물학 전공이니까, 예, 생물 전공이니까 달에서 우리가 유인 우주 기지를 만들려면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니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뭘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에서 먼저 식물을 작물을 키워야겠죠. 네. 보통 지금까지 작물을 키우는 연구는 이런 거예요. 주로 수경 재배. 그 달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지 만들고 안에서 물로 이제 키운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저거보다는 더 좋은 게 달 토양, 달 월면토에다 그냥 달에다가 작물을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가능성이 지금 보였어요. 월면토라고 그러죠. 아폴로가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온 것도 있고, 그 연구를 위해서 인공 월면토를 만들더라고요. 성분을 분석한 다음에 지구에 있는 거 가지고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실험실에 실험할 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미생물 하면은 미생물의 그 실험실에 중요한 생물이 뭐냐? 네. 대장균. 동물 하면은 뭐 마우스. 식물에는 애기장대. 그래서 식물 연구에서는 뭐 애기장대가 아주 모델 생명체로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죠. 애기장대가 과연 월면토에서 자랄 수 있을까? 자란다면 얘가 과연 어떻게 자랄까? 좀 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달 토양에서 자랄 때에는 좀 다른 유전자가 발현되나?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그걸 키워봤어요.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인공 월면토예요. 아폴로 11호, 12호, 17호 순서대로. 그냥 딱 보세요. 어디가 가장 식물이 잘 자랐나? 큰가? 제일 왼쪽에. 그렇죠. 그거 인공 월면토입니다. 지구에 있는 거 가지고 월면토 성분을 분석해서 모사한 거지. 모사한 거. 인공. 가장 작은 게 11호. 다음에 12호, 17호. 자라긴 잘하는데 인공 월면토보다는 덜 자라고, 월면토 사이에도 11호가 제일 식물이 못 자라고 17호에서 제일 잘 자라는, 이제 가지고 올 때마다 다른 걸 가져왔나? 깊이에 따라서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의 토 해도 너무 많은 그렇죠. 종류가 있잖아요. 갯벌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렇죠. 산도 있고. 그렇죠. 네. 홍장스 좋아. 일관으로 봐도 인공 월면토보다는 실제 월면토에서 덜 자라. 그리고 월면토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인공 월면토 말고 실제 월면토에서 온 유전자만 딱 봤더니 아폴로 11호에서는 한 460개 이상 발현됐고요. 12호에서는 한 260개, 17호에서는 한 110개 정도 이렇게 발현됐어요. 도대체 저 발현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그 기능을 한번 살펴봤어요. 3분의 2 정도가 스트레스에 방어하는 관련 유전자, 또는 활성산소라든지 중금속, 아니면 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이 훨씬 많이 발현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많이 발현됐으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군요. 그렇죠. 아폴로 11호가 갖고 온 월면토에서 자란 애기장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된 게 한 42가지가 나왔어요. 쟤들은 도대체 어떤 걸 역할을 하느냐?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인 부족할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나온다든지, 어떤 그 독성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유전자가 발현된다든지, 결국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셋 다 공통적으로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딱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월면토에서 아기장대가 자랄 수 있다. 자라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게 11, 12, 17 갈 때마다 좀 줄어들잖아요. 예. 저때 막 푼 거고 좀 나중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쪽한테 물어봐야 돼. 나사에 통하면 좀 물어보세요. 사랑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월면토가 자라긴 잘하는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게요. 예. 또 희망적이기도 해요. 일단 자라니까. 네, 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저 아폴로 11호 흙에서는요. 네. 시료 하나는 자라다가 죽었어. 아.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거죠. 하나가 죽은 거면 그래도 살 수 있네, 애기장 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기장 때가 살 수 있다면 저는 모델 식물체니까 아마 다른 작물들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쟤를 키울 때 네. 흙만 월면토인 거예요? 흙만, 공기는 지구, 지구고. 그리고 물도 지구 지구. 거지. 좀 약간 좀 많이 그렇죠. 다르긴 하네. 예. 그 중력도 사실 차이가 나고 그렇죠. 갈 길이 먼데 일단 흙을 검증하자. 그걸 검증한다. 역시 예리하시네. 아닙니다. 아그작. 한번 이거를 한 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면토 채취한 위치에 따라서 애기장 때 식물 성장 양상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덜 될수록 더 좋다. 많이 되면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인다. 사실 월면토는 지구 흙과는 많이 다르죠. 제일 중요한 게 유기물이었고요. 예. 물이 없죠. 유기물이 아예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기물이 없다. 근데 흙의 기본 성분은 지구랑 비슷하대요. 기본 성분은. 사실 왜 달이 기원설을 보게 되면은 뭐 지구에서 뭐 떨어졌다 떨어졌다 말도 있고 하니까. 말도 있고, 썰이 있고. 예. 기본 성분은 같은데 지구는 생물이 살고 하면서 많이 변해왔고 달은 이제 생물도 없고 태양풍은 무지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변했다는 건데 근데 이번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월면토에서 식물이 자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월면토의 특성에 맞는 식물 배양, 식물 재배의 기술을 개발하는 거겠죠. 많은 분야가 여기가 동원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복합, 융복합 분야인데 저는 꼭 하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예. 그 달토양, 월면토를 지구 토양과 비슷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생물이 반드시 가야 되겠다. 실제 지금 우리 지구에서도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 근처에 미생물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월면토에서 잘 사는 이제 미생물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구 그것도 있어요. 달도 있지만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구에서 왜 척박한 데 있잖아요. 예. 사막 같은 곳을 좀 우리가 개간하는데도 여기서 나온 연구 성과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네.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기 있는 거 연구 잘 해가지고 중동에 거기 돈 많은 형님들 많잖아요. 그 미생물 수출하는 거죠. 그렇죠. 미생물 수출 같이 가시죠. 갑시다. 미생물 수출. 네. 네. 사랑합니다. 월면토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달에 가서 뭐 기시를 친다고 쳐요. 뭘로 칠 거야? 그래서 지구가 다 실어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복도를 찍어야지 달에서. 뭘로 찍을 거야? 저걸로 찍어야지. 그러니까 월면토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인공 월면토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 월면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K 월면토. 네. K 월면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월면토 관련 연구가 워낙 확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저 우주, 저 코스모스를 제대로 탐사하려면 마이크로코스모스가 코스모스의 탐사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부터 향후 2년에 걸쳐가지고 달에다가 이제 유인 탐사선을 계속 보내고 2033년까지 화성에다가 인류가 첫 발을 디디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라 그러면은 보통 그 저궤도라는 거는 고도 한 1000km 전후의 궤도인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겠다는 건데 이걸 벗어나는 거는 지구의 진화뿐 아니고 태양계의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지식을 줄 것이고 또 이른바 말하는 우주 탐사, 화성에 가서 화성을 지구화하고 하는 이런 우주 정착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 건 분명해요. 저궤도 위치.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은 지금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지구에서 보고품을 보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지구로 귀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먼 우주, 즉 딥스페이스, 이제 심우주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지죠. 화성을 예를 들면 지금 화성이 가장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현재 기술로 아무리 빨라도 가는데 한
7개월 걸린대요. 그 정도가 살려면 쉽게 말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재생에너지 있어야 되고요. 물질 저렴해야 되고요. 심지어 식량도 생산을 해야 돼요. 산소 공급,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싸야 잘 살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가 막혔을 때 아주 급해 죽겠는데 이건 뭐 참을 수 없죠. 관장합니다. 배고픈 거는 그래도 뭐 어떻게 참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주에 갔을 때도 여행을 할 때 직접 저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잘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렇구나.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갔던 거는 1969년 7월 16일입니다. 아폴로 11호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디디면서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그런 말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그때 거기에 발자국을 남겨놨죠. 그런데 그 발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달은 대기가 거의 없어갖고 바람이 안 부니까 그대로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흔적보다, 그 발자국보다 더 큰 흔적이 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아폴로 우주인들이 여러 번 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급할 때 어떻게 해? 일을 봐야 되잖아요. 일을 본 거를 놔두고 왔대요. 그냥 그거 다 싣고 또 돌아온 것도 그 당시로서는 큰 일이잖아요. 어떻게 일을 봤느냐? 이렇게 비닐백인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대서 일을 본 다음에 잘 닦게 티슈가 있고요. 거기 있는 미생물들 죽으라고 거기다가 살균제 딱 집어넣은 다음에 밀봉을 해서 뒤처리까지 하는 이제 그런 백이 무려 96개가 지금 달에 있대요. 달에 갔던 우주인들이 남겨놓은 큰 흔적이죠. 그거를 이제 회수해 오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생물학적으로 궁금한 건 과연 그러면 인분에 있던 미생물들이 살아있을까? 사람의 대변에는 미생물이 되게 많아요. 인분의 건조 중량의 거의 절반은 미생물이에요. 줄 잡아 1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 마이크로코스모스, 이거 작은 우주입니다. 이를 보고 나서 이 살균 물질도 집어넣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죽었고, 특히 달의 환경이 열악하죠. 온도가 추울 때는 영하 170도, 더울 때는 영상 10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극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뭐 미생물들이 대부분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응생물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요. 미생물 중에 내생 포자를 만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포자를 만들고 있으면 어쩌면 저 정도 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고, 정말 저거를 회수에다가 야 정말 살아있나? 살아있다면 어떻게 변했나? 이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의 이런 극한 환경, 사실 온도 변화나 이런 거는 지구에도 그런 데 있어요. 뜨거운데 추운데. 이거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갖냐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달의 대기압, 기압은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압의 1조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저기 은하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저런 온도나 이런 거보다는 극미한 중력, 그리고 아주 낮은 대기압,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죠? 지금 나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달에다가 심우주 연구를 위한 전초기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달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에너지죠. 앞으로 신무주를 갈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우주로 갈수록 태양에너지를 쓰는데 제약이 발생한대요. 일단 지금 거리가 멀어지죠. 각도가 좀 달라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먼지 폭풍, 더스트 스톰이 불어가지고 이 먼지가 태양광 패널을 덮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바로 미생물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우주 탐사에 미생물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응생물학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뭐 화성 테라포밍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미생물을 활용하는데 정말 이 미생물들이 우주에 갔을 때 도움만 될까? 혹시 반대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 극미 중력,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래비티. 어디서 실험해 봤느냐? 일단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할 수 있죠. 그리고 지구 실험실에서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미생물, 주로 세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봤어요. 미생물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스트레스를 작용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경험한 걸 딱 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죠. 이게 뭐야? 놀랄 거 아니에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긴장을 하는데 얘네의 긴장은 뭐냐? 얘네는 일부가 병원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일부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사람은 우주에 가면 똑같죠.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면역 기능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좋은 게 두 개 합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미생물은 병원성이 증가하고 사람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정말 안 좋은 조합이잖아요. 미생물의 병원성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왜 그렇죠? 힘들 때는 서로 우리가 잘 단결을 잘해요. 잘 뭉쳐요. 우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미생물들이 얘들도 힘이 드니까 잘 뭉쳐. 뭘 만드느냐? 바이오필름, 생물막을 만듭니다. 생물막은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왜 우리 물때 낀다고 그러죠. 세면기나 싱크대 여름철에 잠깐 청소 게을리하면 이 미끈미끈해지는 거 그게 미생물 자라는 생물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막은 미생물의 도시예요. 이게 커질수록 미생물은 좋죠. 방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여러 가지 뭐 항생제나 약제에도 내성이 생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주를 오래 여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이죠. 또 이 생물막에는 세균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있으면 교류하잖아요. 뭐 주고받고 하잖아요. 뭘 주고받느냐? 단백질도 내놓고 당류도 내놓고 심지어 DNA도 일부 내놔요. 막 섞여요. 유전자도 막 주고받으면서 섞여버려요. 병원성도 증가할 수 있고 항생제 내성도 증가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우려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이 생물막이 또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물질을 재활용하고 다음에 폐수를 처리하고 한다고 그럴 때 생물막이 잘 형성이 되면 사실 그걸 활용을 해서 재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인 그런 셈입니다. 신기하죠? 앞으로 10년 안에 뭐 화성에 첫 발을 디디겠다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음에 상용화되는 우주 비행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뭐 분명한 사실이죠. 우주 탐사에 큰 진전이 있겠죠.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먼저 따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우주 비행하고 또 거기서 체류하려면 이 우주인의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양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하는 그 연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 우주, 하늘의 별. 어렸을 때부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저긴 뭐가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죠. 큰 천체예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신비하죠. 미생물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저 우주, 저 코스모스를 제대로 탐사하려면 바로 마이크로코스모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코스모스가 코스모스의 탐사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물에다 살짝 더 묻혀서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얘가 포자가 자라서 고개를 싹 메꾸고 끝나니까 다시 말리면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을 개발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늦더위가 길지만 그래도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 천고말비의 계절, 넉넉한 계절이죠. 이 가을에 1년 농사를 한 거를 다 걷어들이고 이제 추수를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써 키운 농작물들, 우리의 먹거리,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애써 가꾼 먹거리의 한 3분의 1 정도를 버리고 만답니다. 3분의 1 정도를 버리게 되는 이유는 일단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도 있고요. 왜 슈퍼에 가서 보고 그러면 마트에 가서 오면은 많은 식료품들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죠. 그렇게 버려지는 게 한 전체의 한 17%쯤 된다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요. 2021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주로 빵류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데 영국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매년 56만 톤을 폐기를 한대요. 아깝죠. 사실 저도 가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유효기한이 다가온 거 싸게 팔기도 하고 그거 전부 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가 줄 수는 없으니까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운 것도 있고 또 폐기하는데 폐기병도 드니까 이거 정말 이중고거든요. 그래서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는 저걸 갖고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버리진 않고 뭐
사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다게 녹말이니까 탄수화물이니까 그걸 발효해서 뭐 바이오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해요.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더 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더 잡을 수 없는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돼요. 좋은 생각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고민하시는 동안 잠깐 생뚱맞아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날아가 보시죠. 자, 구석기 시대에 왔습니다. 이 원시인들이 있네요. 구석기인들이. 전부 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 동물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옷을 입고 이제 추위를 버티고 하는데, 이 가죽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죠.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죠. 대량 생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물보호, 환경보호하는 이 운동가들 중에는 얼마 전 뉴스를 봐도 그 구찌 패션쇼에 이제 가서 그 악어 가죽, 뭐 뱀 가죽, 동물 가죽 쓰지 말라는 그런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죠. 실제로 지금 미국 비영리 단체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250만 톤의 가죽 제품이 생산됐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 동물이 희생돼야 되냐면은 한 14억 마리.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가죽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소고기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축산업 관련 나오는 이제 부산물로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죽을 위해서 많은 동물이 희생이 되고 있고, 또 부산물로 나온 가죽이라도 그것이 그냥 제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질 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 과정에서 일단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산화탄소 발생하게 되고 온실가스, 나오는 폐기물들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그 환경 운동가들의 지적이에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이제 인조가죽.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인조가죽은 뭘로 만듭니까? 그렇죠. 화석연료에서 나온 성분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플라스틱과 비슷한 거예요. 저렴하죠. 좋죠. 그리고 질감도 잘 만들어서 비슷해요. 내구성도 좋고요. 합성한 가죽의 문제는 이것도 잘 분해가 안 된다는 또 문제점을 안고 있죠. 경제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합성 가죽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비건 가죽이라는 게 부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바나나 잎이나 뭐 나무 껍데기 이런 식물에서 유래하는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환경적인데 여기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많은 전기와 역시 화학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친환경이냐. 그리고 지금 비건 가죽은 가격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아, 그렇구나. 자, 갑자기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먹거리 얘기하다가 왜 또 가죽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비건 가죽을 넘어서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버섯 말린 거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거 그냥 가죽 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예,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면 좋겠죠.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버섯 말고 이런 걸로 가죽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빵 위에 핀 곰팡이. 아까 우리가 많은 빵류가 버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곰팡이를 키우면 잘 자라죠. 예. 저 곰팡이가 핍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니까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실 같은 게 막 나와요. 예. 곰팡이가 만드니까 팡이실. 좀 어려운 말로는 균사라고 그래요. 균사가 많이 모이면 균사체가 되는데 버섯을 가만히 보면 가시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균사의 집합체거든요. 그게 쌓여서 위로 올라와서 중합이 된 게 그게 바로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사체죠. 그러니까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 수 있다면 균사 갖고 충분히 가죽을 만들 수 있죠. 곰팡이의 그 균사를 이루는 그 세포벽의 주 성분은 키틴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키틴은 이제 그 당류에 아미노산까지 붙은 건데 이게 훨씬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섬유질, 셀룰로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탄탄해요. 혹시 이 키틴이 어디 맞냐 하면 게, 새우 이런 각각류에도 키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나 새우 이런 껍데기가 단단한 이유는 그 키틴이 거기서 탄산칼슘과 결합해서 단단한 그 복합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제거하고 뽑아내는 게 바로 키토산.
키토산 많이 아시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키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어가지고 이제 가죽을 만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딱딱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좀 유연성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2022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버섯이 아니고 빵에 자라는 빵곰팡이를 키워서 균사체를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면 딱딱하니까 이렇게 부러지죠. 부서진단 말이죠. 근데 저기다가 글리세롤 같은 거를 처리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휘어지고 이런 가죽이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빵에다가 곰팡이를 키워서 그걸로 가죽을 만들면 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부가 상품으로 바꾸면서 가죽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들,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데 이 기술의 발달이 참 놀라운 게 가죽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하나 더 나갔어요. 올 4월 달에 영국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셀프 힐링, 가죽이 손상이 되면 저절로 힐링, 고쳐지는, 빵꾸 난 데가 떼워지는 소재를 실험실에서 개발했다는 논문이 나왔죠.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곰팡이에요. 플라스크에다가 곰팡이 균사체를 키웠습니다. 처리를 하고 다음에 그걸 말려서 저렇게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균사체가 어떤 곰팡이 거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학명으로는 가노도마 루시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 잘 아시죠? 영지버섯 균사체로 만든 가죽이에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거 아주 명품 가죽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셀프 힐링이 되냐?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고 다음에 이제 셀프 힐링 등을 보여주는데 앞면 뒷면을 보여주고 있죠. 가죽을 만들 때 영지버섯의 그 균사뿐 아니고 포자가 저기 포함되어 있어요. 가죽에. 저렇게 손상이 되면 포자가 발화를 해서 자라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물에다 살짝 더 묻혀서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얘가 포자가 자라서 고개를 싹 메꾸고 끝나니까 다시 말리면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을 개발했다는 거죠. 물론 실험실 단계지만 이미 버섯을 갖고 만드는 가죽, 곰팡이 가죽은 이미 제품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빵에서 빵 곰팡이를 키워서 그걸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시도도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실험에서 성공을 했고 작년에 논문이 나왔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번에는 영지버섯 균사체와 포자를 이용을 해서 손상이 됐을 때 셀프 힐링까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고 푸른 곰팡이로도 할 수는 있겠죠. 저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지를 보게 되면 영지 이렇게 딱딱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걸 택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재질이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뭐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 곰팡이가 이 버섯이 생각보다 놀랍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한참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화성을 탐사한다, 화성에 간다, 뭐 아르테미스 뭐 프로젝트를 해서 달에다가 심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기지를 만든다. 많은 얘기들을 해요. 거기다 가서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그럼 그 건축 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그걸 다 실어 가자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제일 좋은 건 뭐죠? 자체적으로 거기서 현지에서 자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안 중에 유력한 게 바로 무엇이냐? 곰팡이에요. 실제로 나사에서는 마이코 아키텍처 프로젝트라고, 마이코는 곰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곰팡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실험실에서 한 2주 정도 키운 저 곰팡이에요. 그렇게 키워놨어요. 저걸 이제 구워서 저걸 이제 의자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곰팡이로 만든 벽돌이에요. 우주에 할 때 곰팡이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또 곰팡이는 이게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성분을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소재를 만들 수가 있죠. 자재를.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구조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달이나 화성에 가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럼 곰팡이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겠다. 아주 그냥 기발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건 뭐 상상 단계, 하지만 이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좋냐면은 거기 가서 현지 조달하는데 사실 이것만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양분은 곰팡이는 뭐 알다시피 다 잘 자라니까요. 우리가 그 먹는 그 탄수화물 정도 아니면 뭐 나무든 다 잘 자라니까 배양하기 위한 양분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냥 가서 사람들이 먹고 하는 과정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남는 거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나사의 우주 얘기는 조금 먼 얘기라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응생물학에서 그 식용곤충 얘기를 소개를 했었죠. 고급 단백질원을 우리가 개발해 봐야 되는데 식용곤충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버섯으로 만드는 고기. 사실 버섯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리 잘하면 버섯은 사실 고기랑 맛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을 가지고 버섯을 재료로 해서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게 고기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 이거 시판되고 있어요. 균사체로 만든 버섯으로 만든 곰팡이죠. 곰팡이 고기. 이거는 버섯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더 식용곤충이나 그런 것보다는 거부감이 덜할 것 같죠. 이건 저만 해도 이건 뭐 기꺼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떠세요? 요즘 우리 재활용할 때 그 스티로폼 많이 나오죠. 물론 재활용 많이 하고 무슨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스티로폼이 오잖아요. 재활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일부가 결국은 또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썩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을 대신할 수 있는 곰팡이 폼. 곰팡이를 만들면 정말 굉장히 좋은 충격 흡수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건 잔에서 그냥 그대로 썩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가 정말 활용도가 우리가 먹는 버섯부터 시작을 해서 발효에 쓰는 뭐 효모, 가죽이 될 수도 있고 우주에 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고기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충격 흡수를 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이 곰팡이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음식물,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 영어로 머쉬룸을 보니까 머쉬룸이잖아요. 룸, 방이잖아요. 예. 근데 머쉬라는 것도 영어 뜻이 있어요. 곤죽, 목수, 죽,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죽 됐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머쉬룸, 여기 방이라는 의미가 있네. 일단 이제 곰팡이로 방도 만들 수 있고요. 이 곰팡이 방의 기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밝은 노란색 꽃잎, 강한 향기, 정확한 개화 타이밍, 야행성 곤충들에게 아주 딱 맞는 꽃이 되는 겁니다. 응답하라바이오.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달맞이꽃. 참 정감 가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왜 달을 맞는다는 그런 얘기 붙었을까요? 정말로 이 꽃은 달을 맞으러 피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낭만적인 상상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이 꽃의 이름에는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달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해가 지고 나면 피어나는 밤의 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요, 해가 지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꽃봉오리가 빠르게 벌어지면서 꽃이 활짝 핍니다. 살짝 과장하면은요, 눈깜짝 사이에 그냥 톡 하고 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비밀은 아무래도 그 식물 안에 숨겨 있겠죠? 네, 바로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이 달맞이꽃은요, 하루 24시간의 그 빛과 어둠의 주기를 감지해서 해질 무렵이 되면 이 꽃을 피우는, 즉 개화를 위한 생체 내부 스위치를 딸깍하고 켭니다. 이 놀라운 생체 시계를 가진 달맞이꽃은요, 길가나 냇가, 산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꽤 강인한 식물입니다. 여름 또는 가을에 싹이 터서 땅에 바짝 붙은 채로 겨울을 나고요. 이듬해 봄이면 줄기가 올라와 여름에 산노란 꽃을 피웁니다. 보통 낮에는 꽃잎을 접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짝 피는데요. 이게 구름이 많이 끼거나 날씨가 아주 흐리면은요, 낮에도 꽃을 피웁니다. 아주 유연한 개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꽃이 그렇게 갑자기 팡 하고 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포 속 물 양에 달려 있는데요. 이 좀 더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요, 식물 세포가 물을 먹으면서 생기는 팽압 때문입니다. 식물 세포는 마치 그냥 아주 작은 고무풍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이 가득 차면 팽팽해지고 반대로 물에 빠지면 축 늘어지게 되죠. 달맞이꽃이 피는 것도 바로 이 부풀어 오름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어떻게 언제 세포 안으로 들어올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달맞이꽃 안에는 이 생체 시계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개화 유전자가 켜진다고 말입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은요, 세포 안으로 칼륨 이온, 염소 이온, 이 당분 같은 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 이 물질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산소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가 팽팽하게 부풀면서 꽃잎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달맞이꽃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눈앞에서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만날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생명의 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꽃은 왜 밤에 피어날까요? 정말로 달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인간이 덧붙인 이 낭만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요,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야행성 곤충과의 밀회를 위해서입니다. 낮에는 온갖 꽃들이 다 피잖아요. 그래서 꿀벌과 나비를 유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꿀벌과 나비를 또 바쁘고요. 하지만요, 밤엔 어떨까요? 대부분 꽃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곤충들도 잠든 시간이죠.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이 달맞이꽃은요, 밝은 노란색 꽃잎, 그리고 강한 향기, 해가 지면서 정확한 개화 타이밍, 이 나방 같은 야행성 곤충들에게 아주 딱 맞는 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화의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물은 필요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변이가 그 환경에서 나름 유리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그런 개체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달맞이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밤에 피어야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밤에 피는 변이가 생겨났고 그 개체들이 더 잘 수분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맞이꽃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에는 계획도 의도도 없습니다. 이 식물은요, 누구에게 꽃가루를 맡길지 아주 신중하게 전략을 짭니다.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곤충에게, 어떤 식물은 바람에게 그 임무를 맡기죠. 달맞이꽃은요, 곤충 가운데에서도 나방, 그 중에서도 박각시 나방을 선택했습니다. 이 박각시 나방은 밤에 활동하는 나방인데요, 이 비행 능력이 뛰어나고요, 긴 빨대처럼 생긴 잎, 이 흠밀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덕분에 달맞이꽃처럼 이 속이 깊은 꽃을 가진 식물의 꿀을 아주 쏙쏙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몸에 묻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꽃으로 옮겨지죠. 박각시 나방은요, 후각도 매우 예민해요. 그래서 이 달맞이꽃의 이 향기를 맡고 잘 찾아갑니다. 달맞이꽃이 밤에 강한 향기를 내는 것도 바로 이 나방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박각시 나방 외에도 다른 야행성 나방들이 달맞이꽃을 찾기는 합니다. 이들은 입이 짧아서 꿀을 제대로 빨기는 어렵지만 꽃 위에 앉았다가 꽃가루를 묻히고 가니까 어느 정도 수분에 도움을 주는 보조 수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밤에 활동하는 일부 딱정벌레들도 향기에 이끌려 달맞이꽃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꽃 위를 기어다니다가 꽃가루를 이제 옮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수분 효율은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얘가 다니다가 꽃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맞이꽃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파트너는 바로 박각시 나방일 겁니다. 달맞이꽃은 건조하고 바람 많은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기죠?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는 증산작용, 이 숨을 쉴 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꽃잎을 활짝 펼쳐도 수분 손실이 적고 세포 조직이 손상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조용한 밤은요, 달맞이꽃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맞이꽃은 눈앞에서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 짧은 순간 속에는요, 수억 년 진화의 시간과 정교한 생존 전략, 그리고 밤하늘을 향한 작은 생명의 고요한 몸짓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은 이제 지구에서 유일한 위성이기도 하고 또 되게 특이한 위성이기도 해요. 달 덕분에 지구가 이 생명체가 다양해지는데 네.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거와 항성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약속을 지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하무하 네. 그 이후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 외에도 많으신 분이 좋아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강성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다 훑은 다음에 외계로 나갈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된 우주 여행 계획입니다. 어떤 거죠? 이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1992년에 구입한 겁니다. 와, 1992년이면 30년이 넘었는데요. 넘었죠. 예, 이거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 가운데 그 항공우주 관련 박물관에 가서 그때 산 옷이거든요. 오. 예. 제가 이 옷을 계속 입었다가요. 네. 좀 시간이 지나고 기념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입을 줄은 몰랐어요. 와, 잘 만들었네요. 네.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약간 바랜 정도? 그렇죠. 네. 여기 역사적인 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죠? 원선 나인 플래닛이잖아요. 아우, 나인 플래닛이 아니죠. 근데 여기다 지금 별표는 밑에 써놨어요. 사전 그 공지 없이 바뀔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 바뀌었죠. 8개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제가 저거 보니까 저걸 쓴 이유는 명왕성이 퇴출될까봐 쓴 거는 아니고 그래요? 뭔가가 새로 발견돼서 10개가 되고 11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쓴 것 같은데 거꾸로 가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역시 이 과학자들의 생각. 그래서 오늘 일단 가장 가까운 달부터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달에 처음 간 게 69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7월 16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또 인류가 발을 디딘 곳은 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금 무인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달 덕분에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다양해지는데 네. 밀물, 썰물부터 시작을 해서 달의 인력이죠. 끌어당겨서 썰물, 밀물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우주에서 보면 네. 지구 바닷물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요? 나가 있으면은 막 그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구 상에서 있으면은 되게 체감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그 넓은 갯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자명한 게 그 인천대교 그렇죠. 어떤 때는 바다인데 어떤 때는 더더 뻘이고 그렇죠. 밀물 썰물이 왜 생기냐?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달의 인력으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사실 밀물 썰물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구는 고체가 돌고 여기 이렇게 액체가 있어서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구가 그 위치로 가는 거지 뭐 그런 설명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저도 본 것 같아요. 닐 타이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칼 세이건의 제자세요.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갑자기 막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게 시간대마다 가는 게 아니라 자,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하고 달을 잇는 가상의 선이 있을 거냐. 그러면은 지구는 자전을 하죠. 물론 달도 자전을 합니다. 하지만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는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 자전한다.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면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일직선 상에 이렇게 돌다 보면은 지구의 여러 지점들이 이 일직선 상을 거쳐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달을 당기고 달도 지구를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쏠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 쪽으로 물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가 썰물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반대쪽에 있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밀물이 되는 거고.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닷물은 우리가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긴다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지점에 바다가 아니고 땅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땅은 이제 유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유체가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인력은 받을 건데, 네. 전 이 경우는 오히려 달에 의해서 지구의 땅에 있는 받는 영향보다도 달 표면이 지구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부풀어 나올 때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게 한쪽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달 표면도 영향을 받을 건데 지구 같은 경우에도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건 뭐 몇십 미터, 킬로미터대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은 아무 영향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있어요. 어떻게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무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야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목초지라든지 아니면 넓게 펴진 사막이라든지 뭔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들 맥시멈 한 30cm까지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표면이? 네, 땅 표면이. 그 정도라면 생물들도 그 선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근데 명확한 거는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달의 인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크게 확보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갯벌이잖아요. 갯벌이 생기는 이유가 조석간만의 차로. 달이 없으면 조개도 못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개가 있기는 있겠죠. 캐기가 어렵겠죠. 어렵고 뻘락지도 못 먹고. 아, 그렇죠. 특히 갯벌은 흔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구의 콩팥.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면 여기서 이 정화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들이랑 같은 육지에서 온단 말이에요. 강을 따라서. 강 하구에 오고 갯벌에 오게 되면 거기서 엄청나게 유기물들이 쌓이는데 그거를 일단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하고 또 그 미생물을 잡아먹는 또 작은 생물이 있고 또 그걸 잡아먹는 또 다른 생물이 있고 먹이 사슬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거든요.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모든 거의 가장 뒤에는 달이 있다. 달이 있죠. 달은 이제 지구에서 유일한 위성이기도 하고 또 되게 특이한 위성이기도 해요. 보통 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암석형 행성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태양계 여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화성까지가 이렇게 암석형 행성인데 4개가 위성을 가지고 있냐? 수성 위성 없어요. 지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화성도 달이 2개가 있는데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라고 하는 달이 있는데 걔네는 우리 달과 비교를 했을 땐 크기도 너무 작고 달 모양이 아니에요. 소행성 모양이에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라고 그래서 소행성 대가 있어요. 소행성 대에서 튀어나온 것들이 아마 화성의 중력이 잡혀서 돌고 있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기원이 다르겠죠. 화성하고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졌겠지만서도 화성이 생길 때 그 걔네가 같이 만들어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하고 달은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밝혀졌죠.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부딪혀갖고 지구에서 튕겨나간 거라면서. 맞아요. 지구가 태어난 지 한 46억 년? 거의 태양과 같이 지구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꼭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항성계가 다 그래요. 별이 생기고 남은 찌꺼기 먼지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먼지라고 하지만 뭐 이런 작은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고 뭐 위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한 1억 년, 2억 년 사이일쯤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 또 위성급 행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테이아라고 하는 옛날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화성보다 크거나 화성만한 사이즈의 행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행성들의 궤도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충돌 현상이 있었고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2개가 왕 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말 지구가 그 열의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엉키다가 어떤 물질들은 뭐 지구에서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튕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뭉쳐가지고 몇 덩어리가 됐다가 어떤 것들은 지구로 다시 들어오고 그 나머지 좀 큰 거는 이렇게 주위에 돌면서 달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달하고 지구는 한 몸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 딱 부딪혔다 하면은 산산조각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워낙 큰 게 부딪혔으니까 녹죠. 녹지만 녹아서. 순간적으로 바로 식습니다. 우주 공간은 차갑기 때문에 거의 바로 식으면서 뭉쳐지기 시작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지구의 구성 성분이라고 그러면은 지구에서는 캐보면 되잖아요. 지질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고. 달은 그럼 어떻게 했냐? 월면토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원이 같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부딪혀서 달이 되는 과정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달은 얼마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딪히고 나서. 이게 이렇게 딱 질문하는 톤을 보니까 생각보다 빨랐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광년 얘기하지만 1년도 안 될 것 같은. 1년도 안 될 것 같은. 보통 몇만 년에서 수십만 년 걸려서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22년도에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 달이 4시간 만에 4시간? 네. 이게 뭐 빵 숙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빵 숙성하는 시간. 이거 4시간이면은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서울역까지 1시간 가서 KTX 타고 부산 가면 토탈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달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도 있다. 이건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고 논문도 나왔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과 관련된 모든 알고 있는 화학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변수들을 넣고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렇다면 달의 흙은 결국 지구 흙이랑 별 차이가 성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차이가 있다면 지구에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네. 미생물과 이런 식물의 활동으로 성분이 추가해서 유기물이 들어가서 된 건 있지만 무기물 성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달의 월면토도 지구의 흙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음생물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네. 달에서 월면토를 갖다가 식물을 키워봤어요. 식물의 모델이 되는 애기장대를 키워봤는데 지구흙, 아폴로 11호랑 여러 번 가서 갖고 온 흙들, 네. 인공 월면토 이렇게 해서 키워봤는데 지구흙 당연히 제일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인공 월면토 잘 자라고요. 그런데 진짜 달 월면토는 식물이 잘 못 자라고 특히 아폴로 11호가 갖고 온 게 제일 못 자라요. 그거 논문을 봤더니 흙을 갖고 온 깊이에 따라서 더 달 표면에서 갖고 왔을수록 더 못 자라요, 식물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구와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우주 방사선이라든지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달 표면이 우리 여름에 휴가 가면은 태양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선크림 바르죠. 다 타죠. 다 타죠. 네. 선크림 발라도 강한 곳에 있으면은 다 탄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냥 쿠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달 표면은 성분이 달라지겠고. 오븐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우리 풍화작용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풍화작용은 지구에 있을 경우에 뭐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물의 뿌리에 뭐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힘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풍화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달에도 풍화작용이 있는데 이 풍화작용은 조금 달라요.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열이라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세게 구우면은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지면서 구워졌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삭한 빵을 이렇게 딱 집어보면 어때요? 가루 엄청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거. 표면이 가루가 엄청 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그 논문이 이제 이해가 된다. 왜 아폴로 11호가 갖고 온 게 가장 안 자라고 17호가 제일 잘 자랐는지 상대적으로. 아폴로 11호는 뭔가 일단 착륙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쓸어온 거예요. 쓸어온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뭐 15, 16호 해서 뚫어서 가지고 온 거죠. 암스트롱이 남기고 온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대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발자국이 이 태양풍에는 영향을 안 받나요? 받을 수 있겠죠. 그 형태가 아예 없어진다기보다는 발자국이 생길 정도로 뭔가를 찍혔는데 누가 건드리면은 바로 그 형태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모래성 같은 것도 쌓아놓으면은 되게 바짝 마르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싹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죠. 달하면 또 특히 한국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옥토끼, 방아 찍는 애. 그러고 보면 저렇게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달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걔는 뭐예요? 달이 딱 보면은 보름달 엄청나게 밝을 때 보면은 우리가 토끼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데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달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물 없잖아. 물은 없는데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들이에요. 그다음에 거기는 화산 분출로 인해서 그 성분들이 현무암 성분들이에요. 어둡게 보이는구나. 현무암이어서. 그래서 바다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고요의 바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추위의 바다,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를 붙였네요. 파레이돌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레이돌리아?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패턴화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화성에 이렇게 뭔가 찍힌 모습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 있었다. 아, 예,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 저는 맨날 구름 보면서 그렇죠. 저건 뭐 같다, 뭐 같다. 그런 게 다 파레이돌리아 현상이에요. 파레이돌리아 현상으로 그런 검은 점들이 이어진 점을 보니까 저거 토끼같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양 쪽,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 쪽까지는 토끼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서양은 개 있죠. 꽃게. 개로 보는 것도 있어요. 달이 모양이 내가 서 있는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위도에 따라서. 개 집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개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면토도 알았고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시작된 꽤 됐고요 벌써. 그게 달에다가 어떤 그 월면토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3D 프린팅입니다. 시멘트 쭉 짜는 것처럼 쭉 짜서 굳힌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거와 항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면토도 알았고 네.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꽤 됐고요, 벌써. 네. 그게 달에다가 어떤 우주 전축 기지 같은 거를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
맞나요? 맞죠? 거기다 건물을 지을 거예요, 달에다가? 지을 겁니다. 지어야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폴로 미션이 있었잖아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까지 아폴로 미션 때는 달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달에 가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 경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달에 국기 꽂으면 끝 아니야? 기술력의 입증을 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과학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념 경쟁이었어요. 서로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까지 갔는데 그래도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달에 흙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고 11호 때는 거의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차츰 가다가 뚫어도 보고 자기장도 측정해보고 거기다가 반사판 나서 달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된 거죠. 그런데 달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들이 헬륨이 많이 있어요. 그 헬륨3가 차곡차곡 쌓여요, 표면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구에서 헬륨이 점점 부족해져가지고 헬륨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헬륨3는 거의 없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히토류 중에 하나예요. 그 헬륨3를 가지고 오겠다라기보다는 나중에 뭔가 효과적인 운송수단이 생기면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거를 원료로 사용을 해서 달 현지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달 현지에서 그걸로. 근데 그거는 핵 융합에 쓰이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멀었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뭘로 지을 거예요? 지구에서 다 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인공 월면토가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인공 월면토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달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토양과는 다르게 토양이 매우 잘고 이렇게 한번 밟으면은 파우더 이렇게 막 날리듯이 그런 식으로 날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곱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달 탐사 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달 기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달 기지를 왜 만들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그저 목적 없이 경쟁적으로 갔다면은 지금은 달에 과학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지구에서 화성에 가려면은 그때 얘기로는 몇백만 톤의 물건을 실어서 보내야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비타민 D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실어서 가야 되면은 지구에서 그걸 한 번에 쏴서 화성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물류비 대단하겠는데요. 물류비가 대단히 들죠. 그러면은 이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달에다가 우주정거장 또는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물류센터네요. 물류센터 같은 거죠. 그 많은 물품들을 한 번에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탈출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 번 저기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저기서 한 번에 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월면토로 기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지금 인공 월면토로 실험을 해보고 꽤 가능하다. 꽤 훌륭한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실험으로 밝혀졌고, 그럼 가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구조물 몇 개 어서 얼게 짜갖고 가나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그 태양풍이라든지 방사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어야 돼요. 첫 번째가 동굴이고요. 두 번째가 두덩을 만들어야죠. 흙으로. 두덩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이제 월면토로 뭔가를 만들고 텐트 같은 거 갖고 와야겠네. 지구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가져가서 이제 거기다가 겹겹이 이제 쌓는다는 게 계획이기는 한데, 그 월면토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을 해서 토양을 이렇게 쫙 채취를 해가지고 내부에서 녹인 다음에 믹스를 해가지고 시멘트 쭉 짜는 것처럼 쭉 짜서 굳힌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 제가 또 나사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전공이 미생물학이니까 네. 마이크로 아키텍처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네. 마이크가 곰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 건축 프로젝트예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달이나 외계 행성, 태양계 내에 다른 행성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곰팡이로 한번 지어보자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거기서 견고함을 더해주는 거죠. 곰팡이 씨앗 들고 가는 거는 들고 갈 수 있어요. 포자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요. 거기서 추가된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면 우리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나오는 폐기물을 내 키우는 거야. 이거 폐기물도 처리하면서 폐기물을 곰팡이로 만들어가지고 곰팡이를 자재로 쓰자는 아이디어죠. 인류가 가는 곳에 쓰레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 쓰레기도 많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달에도 쓰레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남기공원. 얼마 전에도 새로운 쓰레기가 생겼거든요. 이제 추락한 우주선들 다 쓰레기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긴 하거든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먹기만 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쌓여져. 네,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달은.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지구에서 일을 보면 당연히 중력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어떻게 일을 봐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밀어내는 힘이 있고 마지막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저는 이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고요의 바다에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이 배변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 남기고 왔어요. 달도 춥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막 얼었을 거고 거기 살아있던 미생물은 대부분 죽었겠지만 네. 포자를 만드는 세균들도 많거든요. 네. 얘들은 일부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살아남았다면 과연 얘는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주인들이 간다면 지구에 있을 때 대변에 있는 장내 미생물 조사 한번 하고 네. 우주에 갔을 때도 일을 보잖아요. 보죠, 그럼 보죠. 그거를 즉시 얼려서 갖고 와서 네. 장내 미생물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어, 그럼 주제를 바꿔서 달이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69년도에 맨 처음에 우리 아폴로 11호 때 갔을 때 거기 뭘 가져갔었냐면은 반사판이라는 걸 가져갔어요. 거기다 반사판을 설치를 해놓고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면은 그 달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측정을 한 게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가만 있어봐. 그럼 꽤 많이 멀어졌네요. 그렇죠. 50년 됐으면 얼마야? 1.5m 정도 멀어졌죠. 전체 이 거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서로가 인력도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태양이 커져가지고 지구하고 달을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건 요 멀어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어느 쯤 나가면 혹시 이 지구의 환경, 밀물 썰물에 약간 정도가 준다든지 그렇겠죠. 조금씩 영향을 덜 받겠죠. 받겠네요. 결국에는 밀물과 썰물의 그 강도가 엄청나게 약해질 거고 생물 다양성도 적어질 거고 달이 멀어진다라는 거는 달이 작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가 막히게도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정확한 그 크기의 비례로 거리까지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게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개기일식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달이 멀어지는 이유는 달이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조석간만의 차였잖아요. 그럼 조석간만의 차라는 거는 이렇게 부풀면은 원에서 약간 타원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지방이 도는 속도하고 적도지방이 도는 속도하고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약간 마찰력이 생겨요. 조석 마찰력이 생기는데 무거운 뭔가를 끌고 가방 끌고 이렇게 돌듯이 하면은 가방에서 느껴지는 힘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전 마찰력들이 생기면서 그 마찰력이 서로 당기는 힘을 조금씩 멀게 해가지고 그 마찰력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거리가 생물의 진화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정도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그만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굳이 고른 이유가 있나요? 있죠. 첫 번째 같은 게 아폴로 미션. 아폴로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양의 신입니다. 달에 가는 데는 조금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큰 프로젝트다 해서 아폴로를 지었죠. 근데 마침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의 쌍둥이 여자 형제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르테미스고 달의 여신이에요. 아,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아폴로는 남자, 아르테미스는 여자. 아폴로 때 갔던 우주인들은 전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의 미션에 공개적으로 내놨던 거는 첫 번째 달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아마 유색 여성이 아닐까. 유색 인종의 여성.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달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아직 달 못한 얘기 많거든요. 우리가 또 다음 여행 그럼 오늘 달을 갖고 달 다음에는 화성 여행을 한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화성도 할 얘기가 많죠. 네, 워낙에 탐사선들도 많이 갔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도 달만큼 할 얘기가 많다. 다음에 또 우리 화성 여행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